안녕하세요.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성쌤과 EBS 다시 학교 5부 창의성의 발견 편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쌤이 이번 편을 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조금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누구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창의성 교육, 창의적 수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이렇게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다큐가 진행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아졌어요. 이렇게 불편하기보다는. 그래도 근데 나름의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성쌤과 저는 이제 창의성 교육, 영재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번 편은 또 조금 엄격한 잣대로 본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논외로 하고 수업 속의 창의성,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켜주는 수업, 이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이 저희하고는 굉장히 각별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죠? 인천대학교 한기순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고요. 이렇게 한기순 교수님을 짧게 소개하자면 우리 한국 창의력협회도 이렇게 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다년간 수많은 이런 창의성 관련 논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한국 창의성 교육에 아주 큰 대가를 이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교육에 과연 얼마만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화두로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이번 다큐멘터리 10부작에서 이제 주로 다루어지는 소재죠. 활동 중심 수업과 이제 관련지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세요. 학생들이 창의성을 신장시켜주고 싶다. 그러나 창의성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 비단이 선생님에게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이 도대체 창의성은 무엇이냐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거든요. 일단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이제 공통적인 부분만 한번 해서 대성쌤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한기순 교수님께서 아마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시대적 화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현장의 그런 선생님들의 어려움들, 하고는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그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창의성 교육을 할수록 이 창의성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책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창의성이 있고 또 모든 연령대에도 창의성이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정 기간 그 분야에 아주 오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발현되는 그런 특수한 것으로 또 보는 경우도 있고. 대성 선생님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 학자들이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통점을 두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요? 이거 저한테 또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글쎄 제한된 조건 안에서 현실 가능한 어떤 실현 가능한 어떤 새로운 방안을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게 창의성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가 나름 이제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냥 즉흥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 그리고 수십만 개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창의성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대성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다 그리고 유용하다, 새롭고 유용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이제 어느 단위, 어느 차원에서 논의에 따라서 이제 스몰 C, 빅 C, 그리고 창의적 과정 이론, 창의적 산출물, 창의적 환경,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 것은 이제 학생들 창의성,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켜주는 수업이라는 그런 내용의 주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한 활동들이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졌었나요, 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 영재, 뭐 수학 영재, 그리고 이제 예술 영재 이렇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창의성하면 뛰어난 과학자,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새로운 이론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예술가들, 약간 그런 쪽으로만 좀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창의성은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으로 이제 인식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EBS 다큐에서 이제 또 한 가지 꼭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재즈 연주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즈 음악이 좋죠. 예.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힙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재즈 연주의 이제 묘미가 이제 즉흥 연주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즉흥 연주는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자기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연주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연주자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아주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죠? 재즈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악기 연주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재즈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즈가 이제 어떤 이런 두 분의 이렇게 춤에 비유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결투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음의 빠르기나 높낮이를 변화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이 또 반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스포츠에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악기나 음의 연주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알 수 있는 그 감성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음악에 대해서 대성 선생님만 알기 조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제 대략 듣고 이해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 연주자가 그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해선 그 이상의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즈에 대한 기본 이해, 악기에 대한 이해, 악곡에 대한 이해,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한 후에 비로소 남들 앞에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흔히 창의성에 대한 오해 중에 이제 창의성은 이제 문득 선광처럼 찾아와서 딱 영감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모차르트 알고 있죠? 예. 모차르트는 작곡을 할 때 어떻게 작곡을 했냐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연 환경을, 멋진 자연 풍광을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막 작곡을 한다. 막 신들린 듯이 이렇게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피아노 앞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연주하고 수정하고 연주하고 수정하고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또 그 악곡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해요. 어떻게 들려? 이거 괜찮아? 어떤 면에서 좋아? 어떤 면에서 수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뇌과학자님께서 나옵니다.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람들의 뇌를 한번 영상으로 찍었죠.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다큐를 열심히 봤는데요. 항상 어떤 사고에 따라서 이 뇌의 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다른데, 지금 이 창의성인 사람 역시도 이렇게 더 많은 부분에서 그런 활성화가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뇌부의 이제 피질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는 그때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신기한 게도 창의성이 언제 발현이 됐냐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아마 대성쌤과 저도 지금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돌발 질문을 던지면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면서, 근데 그렇지만 이 피질은 활성화될 겁니다. 실제로 그 영상에서 EBS 다큐에서 말을 하고 있죠. 대화 상황에서도 창의성은 발현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자기의 답변을 하고, 또 그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 대성쌤이 18번이죠. 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창의적인 어떤 책자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하나의 사례가 그런 우리가 이제 바닐라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바닐라 맛. 근데 그 바닐라라는 거를 처음 발견하고 그렇게 이렇게 추출한 게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접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그쵸. 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창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나 뭐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꾸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그런 그 어떤 자신의 그런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수업에 있어서도 교사의 인식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뛰어난 아이들만 창의적이라고 바라보면 그 뛰어난 아이들만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 수업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창의적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수업을 임했을 때만이 좀 더 모든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뭐 효능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한참 화두가 되었던 이제 스몰 C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들, 어떤 잔꾀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다 창의성이다라고 보는 관점일 텐데 이 종배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또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창의성이 영역 일반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을 보이는가? 라는 것에 화두를 던지거든요. 제가 깜짝 퀴즈. 존배어 교수님은 창의성이 영역 일반적이라고 했습니까? 영역 특수적이라고 했습니까? 예, 영역 특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떤 자신이 창의력이 높다고 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다 창의적일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교사로서 느끼는 것도 이게 충분히 연습되고 충분히 노력한 과정 속에서 충분한 양이 쌓이면 또 새로운 질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창의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돌발 지금 영역 특수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은 못하지만 창의성이 덜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창의성이 특별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성쌤이랑 저랑은 이제 항상 같이 다니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대성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는 혜성쌤하고 틀립니다. 혜성쌤하고 다르습니다. 우리 대성쌤의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글쎄요. 근데 제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과학부장 하면서도 과학 업무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을 담그고 다른 거 이렇게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도 이게 약간은 주의력 결핍 증후군처럼 자꾸 막 여러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성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셨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과학부장님을 하시면서 굉장히 학생들을 지도해서 특히 과학 탐구, 융합과학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과 함께해서 이제 좋은 결과도 내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성쌤은 한마디로 이제 영역 특수적인 게 과학 쪽에 있으시다는 건가요? 저의 가장 큰 영역 특수적인 거는 이게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능력 그리고 딱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장 자신 있는 게 이제 저는 자꾸 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동기부여하는 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천체 관측을 잘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해도 아이한테 자료를 찾아서 주고 너는 할 수 있다 격려하면 실제로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자신 있습니다. 근데 대성쌤이 조금 이제 여기 핀트에서 제가 의도한 거는 어긋났던 게 뭐냐면 대성쌤은 창의적 성향이 되게 높으신 거죠. 그리고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이라는 건 자기가 특정 영역, 우리 학문의 영역으로 친다라면 대성쌤은 과학 영역에서 좀 특수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다년간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셨고 몰입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창의적 성향인데, 이제 이 EBS 다큐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시쓰기 수업이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문과 비교문을 이제 하는데 이제 한 팀에서는 이제 굉장히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창작 수업을 하고, 어떤 팀 이제 반에서는 시에 대한 이론 수업을 차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정확히 몇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차시 수업인지, 그리고 그런 차시 중단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시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를 창작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원리, 여러 가지 이해를 이렇게 미리 지식적인 전달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이런 산출물이 저 뛰어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을 발현한다는 게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들판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야, 저 들판에 봐라. 자, 이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창의성은 아니거든요. 창의성 교육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의도된 교육활동, 지원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시쓰기 수업에서는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활동 중심 수업이 활동만 하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을 키우는 데는 제한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선생님이 불만이 많으세요. 자,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갑자기 물러서 그땐 당황했는데, 제가 과학부장으로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첫 해는 사실 못했어요. 첫 해 때는 기존의 거를 답습하고 자료를 찾고 많은 분들께 여쭈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한 2년, 3년이 되면서 내가 업무를 익힌 상태에서,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 특수적인 그런 분야는 저는 과학이었고, 그 과정에서 핵심은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하셨던 그 활동 중심 수업에서 시쓰기 수업, 저도 근데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시를 사실 그 전에 많이 접해보고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활동 중심 수업을 해도 근데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런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시쓰기를 한다는 건 사실 결과물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EBS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이 어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시쓰기 이제 중단원 수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차시 수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시를 정말 읽고 거기서 시상을 함께 나누는 수업도 있을 것이고, 시를 쓰기 위한 형식과 시를 이제 창작하기 위한 어떤 준비 활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지식 전달이나 지식 적용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상호 의사소통 수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시 창작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멜랑콜리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라는 건 단순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 없이 활동 중심, 밑도 끝도 없는 활동 중심 수업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좀 활동 중심 수업을 폄하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중단원 이상의 프로젝트나 단원의 전체로서 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웠던 건 그거고, 의미가 있었다는 건 어쨌든 대성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 습득, 기본 개념, 기본 원리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학생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새 시쓰기 수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학습의 과정에서 초기나 중기까지는 그게 좀 결정적일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익숙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식보다는 활동 중심 수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 추측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다큐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된 게,
우리가 수업에 이런 산출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수업 분위기나 사전 수업이나 학생들의 출발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생략돼 있어서 그렇죠, 좀 그렇죠. 결과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하기엔 좀 제가 확실히 그거는 이제 부족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한계점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조금 예. 더 정리를 해주셔요. 사실은 예. 저희가 창의성 교육을 전공했던 사람들 입장으로서 사실은 좀 불편했던 점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예. 다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뉴욕의 딜튼 스쿨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수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활동 중심 수업을 하면서 활동 중심 수업에서 이제 길러주는 학생들의 어떤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기존의 주입식 평가에서 하는 것 외에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활동 중심 수업에서의 평가 방식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활동 중심 수업과 근데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가는 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 뭐 수행 평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평가가 이게 수업과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 차도 다 있고 또 이 평가라는 게 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또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에 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학생들의 이런 수준 차를 충분히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업 지도안 미리 약속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지식을 측정하는 것 외에 학생 간의 어떤 소통,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과정 속의 창의성,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의 영역을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협업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다큐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옵니다. 인성여고의 이제 어떤 역사 수업 예. 요거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 대성 쌤이 아까 얼굴이 빨개지실 정도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이었죠? 네, 역사 수업을 이제 활동 중심 수업과 이제 지식 중심 수업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산출물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거꾸로 지식 중심 수업이 더 결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근데 좀 혼란 들었던 게 그리고 나서 또 활동 중심 수업의 아이들이 너무 만족했다는 인터뷰가 나오니까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약간 약간 혼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다큐에 이제 참여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의성 교육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으신 분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 중심 수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지식 적용 수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세서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문제 해결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창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두 수업은 이제 둘 다 이제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그 수업의 실험에 대해서 개요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인천에 이제 인성여고의 선생님이신데 역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사실 역사 영역은 창의성과는 그동안 결부시키지 않았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 암기 교과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창의성 수업을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한 수업을 하고자 하셨고 한 반에서는 지식 적용 수업, 한 반에서는 활동 중심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중심 수업들의 활동을 보면 학생들의 이제 역사적인 개념이나 역사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서 어떤 수업들을 했냐면 뭐 랩하고 그 다음에 또 랩하고 뭐 있죠? 연극하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고 그리고 지식 적용 수업에서는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도 하시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키워주기 위한
문제해결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건 두 개 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에서의 수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EBS 다큐에 조금 저희가 한계라고 해야 될까 좀 불편했던 점이 성급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창의적 수행이나 반성적 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산출물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확산적 사고 이런 것들을 측정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지식 적용 수업이 일부의 영역, 그러니까 창의적 수행과 반성적 사고 영역에서 이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좀 나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 대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수업에 국한돼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교육적 실험으로 볼 때는 너무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름의 의의를 찾자라면,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인 활동 중심 수업이 최우선이고 최고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과, 그 내용,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창의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수업들이 있다라고 볼 것이고, 그리고 이 교과 해당 차시에서는 오히려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이 더 의미가 있었다. 그걸 이제 지식 적용 수업이라고 표현했지만, 근데 이제 제한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제한점이라기보다는 좀 재현이겠죠. 우리 대성쌤이 조금 보완을 해 주시죠. 사실은 근데 그 학교에 약간 그런 관념이 있었잖아요. 그 다큐에서 근데 그걸 깬 거잖아요. 근데 활동 중심 수업이 창의적일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비교 실험을 했더니 거꾸로 지식 적용 수업이 더 아이들의 창의적인 산출에 더 긍정적이었다라는 게 이제 그 다큐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그런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 그리고 그 학급의 수업 분위기, 그 다음에 그렇죠. 친구들 간의 또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걸 조금 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탁 단순 비교를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큐에서 일리는 있어요. 왜냐니까 저는 근데 이 수업의 방법적인 것도 물론 창의적인 산출에 학생들의 산출에 영향을 주지만, 저는 근데 문답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소크라테스의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교육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생각을 깨우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아예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존의 관념을 깼지만 또 그렇다고 또 지식 적용 수업이 그런 활동적인 수업보다 창의성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 유형을 말할 때 강의식 수업이 가장 학생들한테 이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수업의 상황 속에서는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문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제외하겠습니다. 어떤 이 실험에 대한 한계점들은 너무나 다 잘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외의 사항도 있겠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역사 수업에서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창의성의 발현을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문제 발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발견을, 문제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수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으로. 근데 활동 중심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그런 문제 발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 창의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창의적 문제 교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특정 어떤 수업 모형에 의해서 딱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활동 중심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말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활동이 정말 꽃을 피우는 그 수업의 과정 속에서 꽃을 피우고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현되면 좋겠으나, 그 활동을 위한 활동이 되면 활동을 위한 수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영상을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다음 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성쌤이 조금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창의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 되면 거기서 사실
창의성이라는 게 발현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활동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적 수업의 뭐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하나의 틀을 얽매이지 말고 단지 이제 그 수업 안에서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좀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교사가 많이 허용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딱 고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마치기 전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창의성이 뭔데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이제 다큐를 보면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인지, 정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동기와 관련된 효능감, 요거를 포괄하는 걸 창의성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창의적 환경, 조직 창의성,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학교 내의 창의성, 수업 속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이라고 본 겁니다. 과정과 산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일단 이번 다큐에서는 할 말은 많지만 또 이 다큐를 제작하신 EBS와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어떤 그 노고들도 크시고 그 속에서 이제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건 저희가 굉장히 훌륭하시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다음 부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